10월 11일에 발표한 9월 코어 CPI가 지난달보다 오른다고 되어 있어요. 또 올라요? 네, 지난달에 6.3 정도를 예상하는데 올해 6.6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피크아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대표님, 그 주가가 조금 이렇게 그 신호가 나올 때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는데 그거를 한 내년 중순이나 하순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108.6에서 51선 하회 이탈했, 하향 이탈했. 그러면 달러화 추세가 끝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관론이라면 비관론이고 주식을 좀 다 팔아라, 현금 확보해라 이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맞죠. 그리고 실제로 또 지금 2,100 수준까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한 2,500 수준부터도 이 정도면은 이제 많이 왔다라고 했는데 또 떨어지고 또 지금은 이제 2,000선 밑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고가가 거의 10만 원이었었죠. 근데 최근 이틀 반등하기 전에 네. 저가가 5만 1,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면 50%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렇죠. 고점 네. 대비. 작년 12월인가 올해 초에 고점이었는데 정확하게 9개월 만에 삼성전자 주가가 마이너스 50%가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론상으로 보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개월 동안 50% 줄었나요? 만약에 실제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0%가 아니라 10%만 줄었어도 내가 볼 땐 대한민국 주가는 대폭락입니다. 그런데 2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계속 늘었어요. 자, 어떻게 3분기 실적을 발표해봤자 제가 볼 때도 결국 줄어드는 영업이익 아마 감소 수치가 마이너스 5% 내외로 끝날 텐데 주가는 이미 50%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떨어진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면서 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연말 되면 배당도 주고 할 텐데 왜 팔았냐를 생각해 봐야죠. 왜 팔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째 하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손해보고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기한이 도래한 거죠. 네. 네. 이게 일단 갚아야죠. 안 갚으면 파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보고라도 판 거예요. 두 번째, 삼성전자를 내가 빌린 돈으로 산 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서 결국 뭔가 있어서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걸 팔다가 어쩔 수 없이 손해본 걸 파는 건 뭐냐? 돈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주식을 파는 거죠. 손해봤으니까. 야, 손해를 내가 버틸 수가 없다. 왜? 일도부터 막아줘야 되니. 그때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떨어질 수 있겠네 라면서 안 사죠. 안 삽니다. 아무도 안 사는 거고.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본성은요. 지금 떨어지고 있으면 내일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떨어지는 주식은 잘 사지 않습니다. 언제 추격 매수하죠? 올라갈 때요. 네. 이 주식 좋아 그러면 안 사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올라가고 있으면 일단 따고 붙어요. 왜? 내일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본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왜 필요했냐? 갚으라고 했으니까. 어디에서? 전 세계 돈의 75%는 미국에서. 미국 금리 올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75%는 결국 미국 돈이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어지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관계가 없이 50% 빠진 거예요. 왜? 영업에 관계없이 나 팔아야 돼서 빚 갚아야 되고 내 사고 다른 사람 막으려면 또 팔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파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사. 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뭐 기다리지 뭐. 그럼 이걸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이 정도면 괜찮아. 이제는 금리 더 이상 올리더라도 내년부터 좀 천천히 올려볼게라는 시그널이 나와야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미 판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사요. 누가 삽니까? 돈 있는 사람이 이때라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금리 내릴게. 네. 이제 조만간 내릴 것 같아. 다음 달이나 3개월부터 내린대잖아. 이미 계속 오른다고 했으니 주가에 반영돼 있는 거고 앞으로는 올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기관도 살 것이고 미국 은행들도 그래 그러면 이제 천천히 갚아도 되겠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그 시장에서 그렇게 좀 기다리는 돈 중에서 극히 일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의 이런 그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서 조금 작은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워낙 매수세가 별로 없었어요. 네. 한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매수세가 별로 없은 상태에서 왜 이미 팔 사람은 다 판 거죠. 빚 갚은 사람은 다 팔았고 사업 다른 거 막은 사람은 받고 다른 사람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빚이 없으니까. 그러면 버티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매수가 들어왔다. 너무 빠졌어 하고 매수가 들어오면 반동폭이 크죠. 데드캣 바운스가 크게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다시 추세로 이어지려면 나와야 돼요. 시그널이. 그렇구나. 시그널이 나오든지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가까이 나와야죠. 가령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나쁘게 나와버리거나 다음 주 화요일에 CPI에서
코어 CPI가 피크아웃을 쳐버리거나 이런 지표가 나와야 쳤으니까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어 라는 나와야죠. 그리고 잘 보세요.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려고 할 때 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 쉽게 빌려줄 거야. 금리가 떨어질 때 쉽게 빌려줄 거예요. 금리가 떨어질 때? 그렇죠. 왜?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빌려줘서 금리 차익을 챙기기 쉬워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은행에서 쉽게 못 빌려줘요. 왜? 내일 빌려주면 금리 더 많이 받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덜 빌려주려고 해. 올라갈 때는. 너 빚 갚아 이럴 때는 언제일까요? 금리가 내려갈 때 빚 갚게 할까요? 올라갈 때 빚 갚게 할까요? 빚을 갚을 때? 네. 올라갈 때?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왜? 네. 금리 더 올라가면 이게 갚을 수 있을까? 불안한 거죠. 네. 삼성전자 정도는 올라가든 말든 신경 안 쓰겠죠. 하지만 밑에 소규모 기업들 재무구조가 좀 약간 부실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은행은 계속 전화할 거예요. 웬만하면 10% 갚지. 응? 채권 다음 달 대출 연장 나 못 해주니까 무조건 갚어. 와. 그러면 이 입장에서 돈 있는 사람 어떻게 하죠? 주식을 산 거 팔아서 갚을 돈을 마련해야 되고 있어도 주식 못 사요. 왜? 다음 달에 연장할 때 금리 더 올려버리면 어떡하지? 겁나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어떻게 말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있어도 유동성이 안 말랐어도 이 돈을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많아지니까 그런 심리를 깨려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CPI라든지 뭐 PC라든지 네. 이런 게 하나씩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페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9월 그때 16일인가 20일인가 그때 FOMC에서 기자회견을 그랬죠. 명확한 증거 아직 없다. 근데 디펜스온 경제 지표라고 그랬고 그거 규제에 따라 완전히 나아지면 태세전을 할 수도 있다. 점도표는 굳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점도표도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죠. 점도표라는 게 뭐냐면 페드 이사진이 의장을 포함해서 19명입니다. 네. 19명이 그냥 묻는 거예요. 내년 정도는 기준금리 몇 포인트 정도 될 것 같다. 그 점을 얘기한 것을 점을 찍은 거예요. 점도표입니다. 이거 그냥 이 사람들이 생각해. 그러면 가령 CPI가 확 내려갔다. 이 정도면 안 올릴 것 같다. 그럼 다음 때 또 바꾸는 거예요. 이 정도 잡혔으니까 점도표로 수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도표는 정해진 통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절대적인 가치로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7월, 그러니까 8월 말에 8월 중순에 7월 CPI가 떨어졌는데 9월 달에 발표한 CPI를 보니까 코어 CPI가 올라버린 거예요. 누구나 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면서 CPI가 하락할 것이었는데 CPI 헤드라인은 떨어졌는데 에너지와 식품 가격 변동성이 높으니까 빼고 보자. 이게 코어 CPI니 그걸 보니까 도리어 올라버렸네. 왜 올라서 까보니까 렌트비가 오르고 주거비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차 놀래서 이거 금리 인하 쉽지 않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빠졌죠. 그러면 도대체 코어 CPI는 언제 그러니까 피크아웃 할 거냐. 더 이상 오르지는 않겠다라고 시점이 보여야 사람들이 이제는 주식시장에 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당일날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주요 페드 지역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런 예상치를 계속 공개합니다. 매일매일. 클리브랜드 홈페이지에서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는데 그걸 근거를 기준으로 보면 9월 11일에 발표한 10월 11일에 발표한 9월 코어 CPI가 지난달보다 오른다고 되어 있어요. 또 올라요? 네. 지난달에 6.3 정도를 예상하는데 올해 6.6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피크아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미 주택가격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 때문에 렌트 가격도 하향 안정세 되고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다고 해석하는 건가요?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올랐고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월세를 바로 깎아줍니까? 안 깎아주죠. 언제 깎아줍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만기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계약자가 만약에 계속 몰려들면 안 깎아줍니다. 금리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다음 달에 안 깎아주면 나 다른 데 갈래 싼데 그래야 깎아줘요. 계약 기간 전에는 나간다 해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네. 시차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예상대로 6.6%에서 피크아웃을 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걸까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페드에서 이제 11월 2일인가 다시 10월 FOMC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0.7을 올리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미 그건 다 시장에 반영돼 있고 4% 올해 4%.
0.7 올리면 이제 기준금리가 4%가 되죠. 그 이후에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싸움을 하는데 채권 시장의 금리는 항상 먼저 반응을 합니다. 네. 지금 한 달 후에 0.76% 금리를 기준금리 올린다는 건 누구나 다 예상을 해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4%가 돼요. 네. 그러면 3개월 후, 1년 후에 채권금리는 무조건 4%보다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2년 만기 채권금리가 4.1%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2년 중간에 언제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만 1년, 뭐 6개월 이런 채권금리는 지금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4%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 밑에 있어요. 오늘 새벽에 1년 만기 채권금리가 제 알기로는 3.7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지나고 내년 초부터는 금리를 떨어뜨리진 않더라도 지금 지난번 점도표 최대 예상치가 내년 기준이 4.6% 그 이상 넘어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고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4.6 가면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내년 중에라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현재 채권금리라 본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 분석이 좀 있었잖아요. 그 9월 FOMC에서 그 파월이 조금 세게 말하는 것 같다. 4.6이 좀 너무 높은 수치를 좀 심리적으로 그걸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너무 시장이 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통화량 증가율이 거의 경제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PC나 CPI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파월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안 떨어진다 그러면 더 겁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가장 자세히 보는 게 주가예요. 네.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다 그래도 내가 직접 가보지 않은 이상 몰라요. 신문에서 아무리 해도 잘 안 믿어요. 근데 주가는 실시간으로 거래가 돼요. 이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더 줄이죠. 그렇죠. 위축이 돼서. 예. 그래서 기업들이 가격 올리는 것도 함부로 지출을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근데 이런 추이는 원래 모든 게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게 추세가 쉽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운동의 법칙이죠. 가속도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CPI가 추세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다음번 금리 인상 FOMC 오기 전에 더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겁주는 거죠. 어르고 달래야죠. 이렇게 해서 확 떨어지면 11월 초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적게 올려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4.6%로 가야 금리를 인상을 멈추거나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4% 수준에 떨어진다 그러면 페드는 칭찬을 받을까요? 욕을 먹을까요? 칭찬을 받죠. 그렇게 감안하셔야 돼요. 일단 더 높게 봐서 더 힘들게 해서 최대한 빨리 금리를 다시 그냥 여기서 멈춰 그러면 페드는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잘했다. 거꾸로 되면 욕먹는 거고. 그동안 너희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건 어느새 다 잊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거 아니다 얘기하다가 욕먹는 거고 네. 지금은 이제 겁줘가지고 그렇죠. 그 이하로 가니까 칭찬받는 거고. 만약에 4.6%가 아니라 4% 수준에서 끝나도 될 것 같다 했는데 4% 올리는데도 맞아요. CPI가 안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개 욕먹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통화량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 금리 수준에 따라서 그 이제 페드가 말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심리를 그래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금리와 심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 같네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제가 투자 감각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수라는 건 현대가치 플러스 결국은 기대심리거든요. 기대심리 맞아요. 예. 기대심리 아까 삼성전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삼성전자가 주가가 50% 빠졌으면 이 회사의 매출액이 50% 줄었냐 이거죠. 계속 올라요. 네. 영업이익은. 뭐만 나빠졌어요? 기대심리만 나빠졌어요. 왜? 미국은행에서 빚 갚으라 하니까 팔아서 달러 갚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팔았고 다른 사업에서 다른 사업 때문에 안 돼서 팔아서 좀 거기 살려야 돼서 갖고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주식을 파니까 주가가 빠지니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안 들어와요. 기대심리가 낮으니까. 네. 그러면요, 대표님, 그 주가가 조금 이렇게 그 신호가 나올 때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는데 그거를 한 내년 중순이나 하순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현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금융시장에서 가장 먼저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먼저 반응해서 올라갔던 게 달러와 가치입니다. 그래서 달러와 가치가 그제 지난주인가 2주 전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급락했던 적가 있죠. 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감세해서 돈 더 푼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파운드화가 개폭락하고 유로화도 옆에 있으니까 같이 떨어지면서 달러화가 114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게 거의 25년 만에 그 달러 가치가 최대치 올라간 건데 그때부터 지수는 떨어졌지만 그때부터 달러 가치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는 110으로 마쳤습니다. 근데 인덱스 차트를 보면 51선 지금까지 달러와 인덱스가 거의 2년 동안 상승하는 데 있어서 계속 지지받고 상승이 50일 이동평균선이었어요. 50일 이동평균선이 108.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달러와 인덱스는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108.6까지는 일단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108.6에서 지지해서 다시 상승한다 그러면 114를 넘을 수도 있거나 다시 114에 도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108.6에서 51선 하회 이탈했다. 하향 이탈했다. 그러면 달러화 추세가 끝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외환시장이 가장 민감한 시장이고 레버리지가 가장 큽니다. FX 투자라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투자자 사기친 애들이 FX 투자하면 돈 번다 이래가지고 일종의 유사 투자자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헤지펀드 중에 가장 큰 돈을 버는 애들이 원래 소로스 결국 주시장보다 항상 외환시장에서 배팅해서 돈 버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팅하는 능력들이 큰 애들이 외환시장인데 현재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미국 경제 페드가 어떻게 할지를 가장 먼저 예측한 것이 결국은 달러화 가치였고 이 달러화 가치가 하락 안정이 된다 그러면 페드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최소한 몇 달 안에 피봇 태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준 거죠. 먼저 가는 멜웨더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선행 지표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달러화 가치가 하향 안정되면 연이어서 달러화 상승하면서 채권도 같이 갔었거든요.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이 되고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이 되면 그때서야 주식시장도 안정화됩니다. 이 순서가 갑니다. 하락할 때도 달러가 먼저 올랐고 채권 금리가 뒤따라서 올랐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하락 반응을 했죠. 이 순서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장 지켜봐야 되는 것은 달러화 가치가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느냐. 안정화 추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 110.5인가 6에서 끝났는데 5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하는 지난 2년 내내 지지받고 올라가고 했으니까 그 지점이 108.6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느냐 거기서 하향 이탈하느냐 이 싸움이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CPI가 아직 그 9월 11일에 피크아웃을 치든 그러니까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 먼저 여기서 반응했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지게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시차를 두고 주식시장도 안정화될 거라고 보는데 수도권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랐으면 수도권 모두 놀라잖아요. 연예익 신문만 보면 다 떨어지고 폭락한다 그 모든 사람이 유튜브만 틀면 다 대폭락 이러니까 그래야 더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참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왜? 충분히 올라갈 때 따라가도 되니까. 문제는 주식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사실 힘들죠. 다시 여기서 팔면 그분들 여기서 팔면요 주식시장 못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더 낮을 때 사라 팔게 되면은요 더 떨어지길 간절히 기도해서 폭락해라 이렇게 원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사명감으로 방송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올라갈 것이니 버텨라. 내려갈 공간도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요? 내려간다 해도. 그렇죠.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지만 자 제가 삼성전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삼성전자 영업이 그러니까 주가가 50% 빠졌는데 여기서 더 얼마나 빠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배당 많이 줍니다. 저 5만 원에서 현재 그냥 가지고 있어도 버텨도 배당 거의 3% 이상이니까 금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 저는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 근데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나는 여기서 그냥 분할로 조금씩 사라를 권하고 싶지만 그런 분들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 팔았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팬데믹 수준 떨어지면 거기서 사냐? 못 삽니다. 왜? 더 또 나오거든요. 계속 공포심을 유발해야 나올 거니까. 하지만 그러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돈을 좀 외부에서 벌어서 더 넣어야 되는 건가요? 추매를. 그러니까 추매를 사실 하면 물타기가 되는데 겁이 나죠. 이제는. 겁나죠.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내가 돈 100만 원에다 하루에 10만 원씩 살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100만 원 있으면은 하루에 10만 원씩 사람 못 사요. 그냥 100만 원 다 사버리거나 50만 원 사거든요.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주식시장 올라간다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게 맞고 나는 그렇게 10분의 1씩 살 자신이 있어. 그러면 저는 매일 10만 원씩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좀 너무 지나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환율 인덱스가 좀 내려가는 시점 이런 게 또 뭐 좀 있을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내일 또 이렇게 내려가도 반등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추세를 믿어야 되는 거죠. 추세가 한번 잡히면 그 추세는 운동의 법칙에 의해서 운동과 작용 반작용 법칙이 그대로 운동의 법칙에 의해서 갑니다. 관성의 법칙에서. 근데 특정 모멘텀, 마찰이 있거나 센 불체의 힘이 있어야 다시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잡힌다는 것은 결국 그래프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지수나 이런 것들,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은 차트로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0일 이동평균선 얘기한 거고 50일 이동평균선, 달러화 인덱스가 5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하락했다 그러면 추세는 하락으로 보셔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락하지 않고 다시 반등한다 그러면 이 추세가 다시 좀 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구나 하면서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그걸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특정 지점을 맞춘다? 위아래에서 전마도 못 맞추고요. 네. 골동품가게 돌아다니면서 네. 수정구슬 찾아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50일 이동평균선을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서 그 추이를 한번 가늠해 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냥 지난 2년 동안의 달러화 인덱스 차트를 한번 일간 차트를 보시면 왜 50일 이동평균선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송 듣고 대부분의 안타깝지만 대부분이 안 찾아봅니다. 네. 그냥 방송 듣고 끝나요. 그러니까 네. 주식에서 힘든 거거든요. 제가 투자의 감각에서 욕먹을 각오하고 공부 좀 해라 이런 느낌을 최근 쓴 이유도 간단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방송 수십 개 보면 뭐합니까? 그 사람조차도 미래의 신이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수십 개 봤으면 자신의 생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그 돈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현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냥 버티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확률상 그리고 이제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철저하게 분할 매수법으로 10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나눠서 한 번에 들어가시지 말고. 근데 이제 종목의 경우는 저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왜 그 종목이 진짜 지수가 올라갈 때 따라갈 수 있는 충분히 영업력이 있고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냐 뭐 모멘텀 없이 급등주 따라갔다 잡힌 거냐 그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셔야죠.